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 이 시간 킹스맨에서는 현안을 좀 법률적 시각으로 또 좀 쉽고 또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법원이 유튜브 매체 더 탐사의 대표 강진구 기자한테 한동훈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쉽게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결정문의 취지는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라는 정도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년 2월까지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결정문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이 피해자 그러니까 한 장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동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의 주거 환경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여기는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청구 부분도 있었어요. 뭐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장비를 이용한 접근 그러니까 연락하지도 말라 이런 것도 청구했는데 이거는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한동훈 장관 따라다니고 뭐 취재하는 거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지만 집 앞에 중계하는 건 스토킹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뭐 수사 한창이었을 때 그때 기자들이 진축 앉아서 뭐 드나드는 음식 배달하는 사람한테 뭐 시켰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여기 딱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집 앞에 가지 말라는 건 가족이니까 아니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집에 가서 쉬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족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다른 부분 여기 이제 정확하게 적시한 게 한동훈 장관도 공직자고 이 차량도 공용 차량이고 그다음에 3번 정도 따라다닌 걸 가지고 이걸 스토킹이라고 보긴 좀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도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가는 건 하지 마라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이와 함께 한동훈 장관이 뭐 김의겸 의원 또 더 탐사 관계자한테 10억 민사소송 제기한 거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명예훼손에서 10억대 소송된 전례들이 있습니까? 10억까지 인용된 전례는 없죠. 사실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 피해인데 한 가지 여기 이제 뭉뚱그려서 10억 원이라고 하니까 다 10억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김의겸 의원하고 더 탐사에서 취재를 했던 관계자들 7명을 묶어서 각각 다 나눠서 합산하다 보니까 10억 원이 된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따지더라도 뭐 1억 원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최고액을 이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저는 이제 한동안은 뭐 정치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도 서로 고소고발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여의도에서 해결할 문제를 서초동으로 가져가냐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여의도에서 서초동.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여야와는 또 다른 존재잖아요. 현재 정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야를 좀 중재해야 되는 입장인데 한쪽의 입장에 가서 좀 적극적으로 풀 수도 있는 문제를 이제 뭐 불편한 건 맞아 보이지만 너무 법적으로 따지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2020년 총선 앞두고 당시 그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죠.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했다. 이거 관련해서 김 의원은 그걸 받았다고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3자 개입 가능성이 근거가 된 면담 보고서 이게 신빙성이 좀 의심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총선 앞둔 상황에서 그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게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뭐가 있냐면 아니 지금 왜 그 야당 당시에 야당이었던 현재 국민의힘이고 미래통합당에서 실제로 이 뭔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불편한 내용들이 담아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 사람들 정치인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이 실제로 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거의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대검 정보정책과에서 미리 만들어졌다. 근데 그거를 현역 검사가 만들었었고 검찰 출신 정치인 하지만 이제 당시로서는 민간인이었죠. 출마만 한 상태였으니까 민간인에게 전달해서 혹시 그거를 빙 돌아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으니까 고발을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가 수사해줄게. 이런 구조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그 당사자인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은 기소를 했습니다. 공수처에서.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거를 유출해서 전달하도록 한 손준성은 기소를 했는데 김웅 현재 의원은 받은 김웅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공수처가 담당한 게 아니라
검찰이 담당을 했습니다. 왜냐? 당시로서는 김웅 의원은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내줬다는 손준성 검사는 기소가 되는데 어쨌든 받은 사람은 불기소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모순이 생기는데 검찰에서 꼽았던 근거가 뭐냐면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이거 유출했는지와 무관하게 손준성에서 김웅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있었고 텔레그램에 그게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처럼 돼 있더라도 이 텔레그램으로 가는 게 처음에 그걸 보낸 사람 이름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김웅에게 손준성 검사가 직접 안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사이에 누가 끼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저한테 받고 박지훈 변호사 거쳐서 또 김웅에게 갔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김웅 의원은 그냥 어디선가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 근거가 됐던 게 그렇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던 근거가 됐던 게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는데도. 수사 보고서를 가지고 그걸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겁니다. 그 수사 보고서가 그 당시에 압수수색했던 뭐 검찰에서건 아니면 뭐 김웅 의원이나 조성원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출두해서 자진적으로 제출했잖아요. 그거를 포렌식했던 전문 수사관이 이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검찰에서 보고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검찰 보고서를 두고 이 수사관이 법정에 나와서는 저는 그렇게는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면담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게 아니 면담 보고서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그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혐의 판단을 합니다라는 건데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 이상한데라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면담 내용이 기재됐다. 이게 법정에서 누가 증언을 했다라는 거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면담 당사자가 저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수사 보고서를 달리 작성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분위기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공식적인 조사실에 갔거나 아니면 이게 어쨌든 검찰 수사관이 검찰 부장검사 방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식적인 어떤 수사 절차와는 좀 다르게 그냥 뭐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수사관이 와서 뭐 얘기를 한 거고 뭐 하는 거니까 이걸 뭐 영상 녹화를 하거나 조사실에서 갈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거다. 그래서 면담 보고서란 뭐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고 그 보고서에도 이 수사관의 어떤 서명 날인 같은 게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왜 서명 날인이 안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통 공식적인 어떤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그 얘기를 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당신이 말한 대로 적힌 거 맞습니까라고 확인을 받잖아요. 근데 요거는 확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검찰에서는 그냥 와서 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비슷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범죄를 무혐의 처분을 한 거면 그렇게 보기에는 안 맞지 않나. 그러면 결국 이게 좀 짜맞춰졌을 가능성이 그렇게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저는 문제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담당한 걸로 이동 당시 부장검사가 담당을 한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이걸 그냥 뭐 단순하게 뭐 기억의 차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 자체가 얼마나 중대한 사안입니까? 사실 그 당시에 현역 검사가 현재 주요 보직에 있는 검사가 정치를 하려고 나선 검찰 출신 예비 정치인에게 이 여당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단순히 기억의 차이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인가 저는 좀 그거는 아닌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앞서 지난 10월에 시민단체가 뭐 김웅 의원 이 불기소 처분했던 거 지금 말했던 이희동 부장검사입니다. 직무유기라면서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좀 공수처에서 확인을 할 걸로 보이네요. 이게 법정에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직무유기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일을 잘 못했네 이런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좀 방임했다 내지는 방향을 다르게 봤다 이렇게 본 건데 현재 지난 10월에 고발할 때만 해도 과연 이희동 부장검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수사의 단초 실마리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봐야죠. 만약에 지금 수사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희동 부장검사가 실제로 자신의 얘기하는 무관하게 내지는 그걸 넘어서서 임의로 그걸 작성한 거라면 이거는 직무유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성은 생겼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건입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된 내용이죠. 대법원 판결이 지금 15일에 나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1심에서는 사실 이게 2013년부터 2015년간에 요양병원을 운영을 했는데 이게 뭐 장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는 없죠. 근데 동업자들하고 요양병원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럼 이거는 이제 주도를 해서 만들었느냐 부정 설립을 한 게 맞느냐 그리고 이렇게 설립을 하는 바람에 그럼 그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환자가 내는 돈이 있죠.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공단에서 나간 돈이 23억 원 가량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부정수급관계 사기에 해당한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가장 크게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서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그 면제각서, 책임 면제각서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책임 면제각서라는 게 이 같이 병원을 주도한 사람들 이름으로 작성이 돼 있어서 장모 같은 경우에는 이 일에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의 각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처음에 수사가 됐을 때는 요 책임 면제각서가 있으니까 이게 죄를 지은 게 아니네라고 하고 아예 봐줬다가 용서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1심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봤던 거예요. 뭔가 찜찜하니까 이런 걸 쓴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2심에서 또 그걸 바뀝니다. 요것만 가지고 그렇다고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2심이 판단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종적인 판결이 오늘 15일에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아마 징역 3년이 나왔었죠. 징역 3년으로 법정 구속까지 됐었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됐죠. 바뀌었습니다. 야, 그러면 대법원에서 지금 1심 결과, 2심 결과 아마 유심히 아마 볼 것 같은데 쟁점이 지금 말한 게처럼 요양병원의 동업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같습니다. 이게 뭐 책임 면제 각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장모의 다른 사위죠. 사위도 이제 요양병원에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금전 거래도 있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 봤었을 때 과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냐 아니냐. 장모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돈을 빌려줬었고 돈 빌려준 거를 받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이제 명의를 올린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대법원이 결정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바뀌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일반적으로 이런 형사 사건에서 뭐 중대 범죄 그러니까 형량으로 봤을 때 처음에 1심에서 봤던 것도 3년을 징역 3년을 받았기 때문에 10년 미만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서 대법원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 보시는군요. 그 책임 면제각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참 논란이 됩니다. 뭐 우리 법조인들 사이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판에서 유무죄를 떠나서 앞으로도 이 사건을 둘러싸고 세간에서 어찌 보면 얘기는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왜 법적으로도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이 장모에게 이런 면제각서를 써줬을까? 이게 뭔가를 오히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기관에서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애초에 정말로 사실관계가 맞아서 그걸 써준 건지 아니면 진짜 1심에서 본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때 오히려 수사를 했다라면 논란이 좀 길게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 건이 뭐 어쩜 깔끔하게 정리가 될까 그런 의문은 남는 거죠. 법적으로 해야 무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또 사건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 100억 원짜리 허위 잔고 증명서 제출을 했는데 이것도 최근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네요. 네, 이거 뭐 아시겠지만 본인의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장의 잔고증명서를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나왔던 거죠. 사실 이게 법원의 증거로 이 허위 서류가 제출했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너무 놀라운 얘기긴 한데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봤었을 때 이게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서 투자자에게 이걸 가지고 이거에 넘어가서 그 사람이 돈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뭐 빌려줬다. 이렇게 보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글쎄 뭐 이것도 제기를 해서 제소를 해서 아마도 법원 쪽에도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아마 추가 고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김경수 전 지사 그 사면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에 가석방이 있었죠. 2차례 신청을 했었는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사실상 두 분 다 실효성에 있어서는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계속해서 집행정지 받고 있기
있기도 하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내년 7월쯤에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네.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면과 가석방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도 정치적인 역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석방을 하게 되면 어쨌든 형이 그대로 맞춰진 상황이 아니고 그 가석방 이후 형기 종료하고 5년 동안 정치 활동을 못 하는데 그렇죠. 사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정치권에도 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좀 상승세에 있기도 하고 연말에 뭐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두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또 크리스마스 할 네. 수도 있지 않은 얘기가 정치권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형 집행 정지가 27일까지입니다. 네. 27일까지라서 뭐 그건 또 연기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요. 혹시 28일날 사면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그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계속 집행정지했다가 다시 허가 신청해서 만기되면 다시 연장하고 하는 방법으로 수감 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익은 있죠. 실익은 있죠. 네. 예, 사면이 된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